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특강을 맡게 된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준홍 교수입니다. 네, 이번 주제가 성공 창업을 위한 혁신과 당면 과제가 되겠어요. 어, 제가 작년에 창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데스밸리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는 뭐 정년이라는 기업의 이제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년이라는 보장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다라든지 다소 이른 나이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음, 너도나도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하지만 그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성공 확률이 1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며 또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창업가 정신이 없어요.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마인드를 한번 재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의 목차는 이래요. 첫 번째, 창업가 정신과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존과 당면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가 정신이에요. 자, 창업가 정신이란 기업가 정신 또는 뭐 영어로 말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앙트레프레너십 또는 또 창업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시장의 새로운 가치, 가치가 중요하죠. 보통 경영학에서는 가치를 이익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말한다. 예, 이것이 바로 창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음,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러한 이 내용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예,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고 그 변화에 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적인 사고 또 그 사고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적인 의지 또 시장에 진출을 해서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창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 창조, 가치를 창조, 즉 매출이죠. 예, 매출을 발생시킨다라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미래상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인도의 한 고무나무에서 나온 잎입니다. 근데 이 잎을 이렇게 잘 옮겨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영양을 이제 공급을 했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화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가꿨더니 아주 그럴싸한 고무나무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성장을 거듭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나뭇잎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 수많은 위기와 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서 이렇게 어엿한 고무나무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을 우리의 인생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 삶의 라이프 사이클과 비슷하다. 어, 창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 그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진무구형이 되겠어요. 지금이 뭐 어때서 전혀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사람이 있고, 항상 이게 미루는 사람이 있죠. 내일부터 해도 돼. 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도. 다음은 점진주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가 달라지는데 의심투성이죠. 되게 회의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경험적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저항이 있어요. 무저항. 반대는 않지만 협조도 좀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네? 반대도 안 하는데 협조 또한 못하겠다. 얼핏 보면 되게 중립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가장 한심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바로 이 변화와 혁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5가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변화와 혁신을 인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영학에서 많이 예로 들고 있어요. 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게 프랑스의 한 개구리 요리예요. 그레이 유에라고 하는 개구리 요리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참 잔인하죠. 근데 이게 요새는 점진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을 일컬어서 쓰이는 하나의 경영학 용어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이제 코닥이 있죠. 코닥. 코닥이 굴제 필름 회사였는데 이러한 점진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딱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과 동일해요. 내용은 이래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이제 담가놓고 알콜 램프로 서서히 가열을 하면은 이제 개구리가 이 약간씩 변화하는 그 온도, 수온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이제 따뜻하니까 뭐 헤엄쳐 놀겠죠. 막 놀다가 이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면은 자기 피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삶아져 버리는 거죠. 예. 이게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라고 해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경영학 용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러한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은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변화와 혁신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변화를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화해야 나도 하는 거지 뭐 이런 어, 아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변화는 나 자신부터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나부터 변해야 우리도 변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 전 세계가 변화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로도 미가 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타트업 기업의 생존과 당면 과제가 되겠어요.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표가 바로 이제 스타트업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해서 경영학에 그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동일해요. 스타트업 라이프 사이클도. 먼저 이익과 시간의 흐름을 따져서 어, 맨 밑에를 먼저 봅시다. 데스밸리라고 적혀져 있죠, 영어로. 이건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서 창업을 하고 보통 1년에서 3년까지의 기간을 뜻해요.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저 때는 이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죠. 즉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조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은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데시벨리 구간을 지나서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이제 이 제품이 사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time to profit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장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익스펜션 팽창기를 지나서 나중에 매추리티 성숙기에 접어드는 이러한 일련의 S곡선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타트업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의 그 위험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S곡선을 앞으로 좀 더 당겨야 되겠죠?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쵸? 스타트업 생존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S곡선이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이익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구간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1년, 적어도 1년 반 이내에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성공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세 가지 조건을 이 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에어앤비 다들 아시죠? 에어앤비를 성공시킨 그 Y 콤비네이터와 이제 공동 창업자인데 이 스타트업이 창업하여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좋은 사람들과 시작해라. 예. 항상 사람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죠.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포커페이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요새는 이제 맞춤형 시대잖아요. 요새는 뭐, 이 맞춤형 생산이 개인이 원하는 제품도 다 맞춰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고 또 소비자가 또 생산자가 되는 그걸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돈을 최대한 아껴 써라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가 발생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돈이 부족해요. 소위 말하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껴 쓰라는 거죠. 예. 초기 사업 자금을 펑펑 쓰게 되면은 그만큼 창업의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없을 때는 최대한 아껴 써야 됩니다. 자, 국내 기업의 생존율을 한번 보죠. 그쵸? 1년 생존율은 그나마 조금 높아요. 뭐 62.7%인데 5년 생존율을 보면 27.5%. 이게 이제 2015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빼야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얘기죠. 우측에 보시면 신생기업 생존율에서 두드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10%대의 그 5년 생존율이 있는 것이 바로 음식업이죠. 음식업. 특히 치열합니다. 치킨, 뭐 치킨이나 뭐 피자. 요새는 뭐 커피 전문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치킨집보다 커피집이 더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이익은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익률은 낮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이 지금도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자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이 창업기업이 이 성장하기 위한 안정된 시장이 없을 뿐더러 되게 불안하죠. 뭐 아니면 도예요. 뭐든지 축구도 미드필더가 허리가 튼튼해야 수비든 공격이든 다 잘할 수 있듯이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창업시장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모래시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나마 위도 아주 적습니다. 아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에 8, 9개라고. 그만큼 이 창업에서 살아남기란,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멸기업 역대 최대, 기업 5년 생존 확률 27.3%, 지금은 한 13% 정도 돼요. 10%에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생존율도 지금은 한 5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작년에 창업을 하는 사람의 인구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한 회사에서 그 명예퇴직을 하는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55세나 뭐 이렇게 전후로 해서 명예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40대 후반, 빠르면 40대 중반에도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서 할 게 뭐겠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다시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창업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접근성이 쉬운 치킨이나 피자,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에 창업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쪽에 그 창업 사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특별한 차별화가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대기업은 뭐 자금 여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도 있고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인수합병 기업을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뭐 사들인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행위가 가능하지만 이런 이제 영세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화를 하기 위한 자금이 이제 부족해서 도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서 설명드렸던 죽음의 계곡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아껴 쓰라는 거고.
자, 이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제한적이죠. 예, 이렇게 제한적인 자원 하에서 스타트업 기업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에 맞는 절약을 실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매출 발생. 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윤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상 유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숙명은 항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옆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은 경영 형태나 기업 목적은 다 상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각각의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엔 반드시 수익이 창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의 소요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예, 즉, 총 소요 자금을 예측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자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가는 그런 단계별 자금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이제 그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비목이 다 나뉘어집니다. 막 그냥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 시설 자금, 또 인건비, 또 운영비, 또 사무실 뭐 유지 보수비, 홍보비, 또 영업 비용도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죠. 총 소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자금 플러스 운전 자금 플러스 예비 자금이 되겠어요. 예, 운전 자금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설 자금은 이제 시설 유지비가 되겠죠. 사무실 보증금이라든지 그 외 시설 사용료 또 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또 상품 사무실 유지비, 또 광고 선전비 등이 되겠고 예비 자금은 갑자기 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 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 자금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또 자금 조달 방안까지도 같이 수립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자금에는 또 이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으로 나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 자금이라고 하면은 창업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또 외부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그다음에 출자받은 현물 출자금 정도가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타인 자금은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은행 대출 아니면 뭐 제2금융권, 3금융권 정도가 되겠죠. 에, 저축은행 같은 기관들 또 아니면 신보라든지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타인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음.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자본이 바로 타인 자금이에요. 자, 투자자 자금의 경우에는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5% 미만이 엔젤이나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라고 그 기업 중 40%는 1년, 70%는 5년 안에 폐업하거나 졸업한다. 여기서 이제 엔젤 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가 뭐냐? 이건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 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혼용해서 쓰기가 쉬운데 벤처 캐피탈 투자는 이게 핵심이에요. 수익을 목적으로 신주인수, 뭐 사채인수, 전환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이 투자회사가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 예, 그래서 위험성이 좀 크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투자가 바로 벤처 캐피탈이에요. 반면에 엔젤 투자는 이 봉사의 개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생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는 또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이 완전히 다르다. 이 엔젤 투자는 도움을 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벤처 캐피탈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을 한번 보죠. 기업은 경영 형태와 기업 목적은 서로 다르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스타트업 기업의 목적은 다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매출과 수익 창출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출과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창업 기업에서 또 중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냥 스타트업 기업에서 끝나는 거죠. 그게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를 잘 이겨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러한 창업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자, 100만 명, 그리고 80만 명. 이게 한 3년 전 데이터인데, 100만 명, 그리고 80만 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창업에 도전을 해요.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80만 명이 망해요. 이 사회적 이 비용이 엄청나죠. 이 성공 확률이 이때만 해도 어때요? 한 20% 정도인데 지금 더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심각한 거죠 아주. 자, 두 번째,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대한민국 치킨집, 대한민국 커피 전문점.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 커피 전문점이 제일 많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치킨집이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 전문점이 치킨집을 추월했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년에 1조. 1년 1조. 이 1조라고 하는 비용은 버려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분해된 겁니다. 망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 6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잘 유념하세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되게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치킨 시장, 뭐 커피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치킨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도로 양 끝에서
자동차들이 시동을 막 걸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출발합니다. 가운데로 향해. 그럼 그 끝은 어디겠어요? 두 차량이 다 박살이 나겠죠. 즉 동반자살을 의미해요. 동반자살. 이 치킨 시장이 과거에 얼마나 왜 위험하냐면은 동네마다 가깝게는 뭐 몇십 미터 안에도 뭐 치킨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치킨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차별화 전략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다 이 치킨 A라는 치킨집이나 B라는 치킨집이나 제품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너도 나도 막 내리기 시작해요. 뭐 15,000원 했던 걸 14,000원, 13,000원, 12,000원. 그러면 다른 그 치킨집은 안 내릴 수가 있나요? 네, 또 계속 내린단 말이죠. 서로 이제 내리다 보면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두 치킨집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치킨집의 예를 들어서 치킨 게임이 아니라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차량, 양쪽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서로 충돌하는 것.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해요. 자, 다음 전문가의 조언을 회피해요. 자기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때로는 창업 컨설턴트라든지 그런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뭐 자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정작 내가 필요한 전문가가 어떠한 전문가인지 구별하는 안목 자체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어떠한 창업 전문가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예, 바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하니 창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지 못해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비용하며 또 정보, 법적인 서류 절차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고 어, 행해가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뭐 남한테 일임한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그게 내 건가요? 또 똑같은 얘기인데 프랜차이즈나 컨설턴트를 되도록 신뢰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새 프랜차이즈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일단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고 이 프랜차이즈 모기업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기업들이 덜어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갑질이라는 것도 최근 몇 년 전에 뭐 미스터 피자인가요? 예, 그 프랜차이즈 갑질을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잘 선정해서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 어떠한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습득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창업 입지 선정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상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인구 유동성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진 곳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입지가 외진 곳은 아닌지 또 도로나 교통은 어떠한지 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고려해야지만이 이거는 참 아무리 내 제품이 훌륭하고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입지 선정이 좋지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이 5개라고 써붙여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성공은 나는 이거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실패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왜냐? 성공 가능성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다짐 속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은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걸로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창업을 해야지만이 그만큼 생존 확률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다. 10%에서 20%를 30%에서 40%까지는 올릴 수 있다.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공 창업을 위한 변화, 혁신과 당면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특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